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채널에 많은 사연을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시댁을 만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숟가락 얹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한 수많은 수모와 상황이 역전되는 반전까지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저희 모녀를 버리고 떠났대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키우려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셨는데 크고 무거운 짐이 아닌 그릇과 장식품 등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물건을 포장하는 역할을 하셨죠. 조금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저는 공부에 자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곧장 취업했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뀔 때까지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죠. 엄마의 인내심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런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탈 한 번 하지 않고 공장에서 10년간 일만 했네요. 그 덕에 엄마와 둘이 함께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10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자가로 얻게 됐답니다.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연애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 지냈는데 사랑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더군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 시내에 있는 초밥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어떠한 손님에게든 친절하게 대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제 친구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군요. 성미야, 저 사장님 너한테 반했나 봐. 계속 서비스 네 앞에 갖다 주잖아. 그리고 목소리 떨리는 거 못 느꼈어? 괜한 소리 좀 하지 마. 손님한테 친절한 걸 반했다고 판단하니? 아이고 이 맹추야.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순진한 티가 심하게 난다. 좀 기다려봐. 저 사장이 너한테 연락처 달라고 할 거니까. 성미야, 너도 저 남자 괜찮지? 저 정도면 외모도 준수하고 직업도 좋으니까 너한테 딱이다. 그만해라. 밥 먹다 체하겠다 이 기집애야.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초밥에 집중해서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 초밥집 사장님이 친구의 말처럼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손님,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손님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저 이상한 놈 아니에요. 손님한테 이러는 거 처음입니다. 네? 정말요? 그럼 연락처는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당해봐요. 저희는 수줍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며칠 뒤 다시 만나게 돼 식사와 커피를 마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까지 했답니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설레기도 하고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된 날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됐고 2년이라는 세월을 연애했답니다. 그이는 저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수십 년 동안 이삿짐 직원으로 고되게 살아오셔서 몸이 아프셔 집에서 쉬시고 있었어요. 엄마는 결혼 허락을 기쁘게 해주셨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결혼 준비는 제가 모두 책임질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보통 평범한 집안으로 보였어요. 처음 인사 간 자리라 저희 집안과 차이가 많이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시댁 식구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무직인 데다 남편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 반대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공장에 다니는 것과 엄마가 무직이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장가를 보내는 게 싫다면서 반대하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공순이라 그러지? 그럼 아가씨는 공순이의 백수 엄마랑 가난하게 산다는 거잖아. 이거 아주 손해보는 결혼이라 허락해주고 싶지 않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드는 말을 하더군요. 쪽팔리게 공순이라니. 요즘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공순이를 집에 데리고 와? 오빠는 이 여자 어디에 반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도통 장점을 찾으려 해도 보이질 않는다고. 엄마, 지은아, 왜 멀쩡한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고 그래? 공장 다니는 게 어떻다고? 그리고 집안도 우리랑 비슷해. 엄마랑 지훈이도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주는 생활비랑 용돈으로 지냈는데 뭘 그렇게 심사하듯이 말하고 있어? 오빠, 우린 오빠를 위해 조언해주는 거야. 한 번뿐인 결혼 이상한 여자랑 하면 안 되잖아. 이 여자 혹시 오빠가 대박 초밥집 운영해서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 빨대 꽂으라고 말이야. 지훈아, 이 여자가 뭐니? 네 새언니가 될 사람한테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지훈이 네가 이혼했다고 나도 이혼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가 본데 오빠는 이 사람하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 엄마도 그만 시비 거시고 잘 좀 봐주세요. 처음 본 시모녀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심하게 냈는데 남편이 이를 다 막아줬습니다. 그이가 강력하게 무조건 저와 결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더니 이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결혼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 승낙을 받게 돼서 곧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받고 싶은 예단이 있다며 리스트를 적어왔는데 남편이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며 이런 걸 왜 써왔냐고 화를 냈어요. 뻔히 형편 알면서 예단 같은 걸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저와 엄마를 대신해 정리해버렸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상견례가 끝나자 불이 나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눈치가 보이면서도 중간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남편을 보고 아주 든든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몇 주 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 마련한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을 꾸리게 됐어요. 혼수를 제가 다 채우긴 했는데 거의 할부로 마련한 거라 1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이와 저는 아직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서 5년 뒤에나 2세를 가지기로 입을 맞췄답니다. 신혼을 오래 즐기는 거라 생각하고 지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몸이 더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콩팥에 문제가 생겼죠.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 한 번의 치료로 낫기 어렵다고 했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몸을 아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엄마의 몸은 심하게 망가져 버렸답니다. 만성 신부전을 앓게 되자 매주 병원을 찾아 투석을 받아야 했고 신장 이식까지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기증자를 기다리며 투석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엄마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별 진전 없이 유지만 되고 있더라고요. 신장 기증자가 저희 순서까지 오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정말 큰일이었죠. 제가 마음고생을 하는 와중에 남편이 많이 위로를 해주고 힘이 돼줬습니다.
그이가 엄마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줬어요. 투석 비용만 해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고맙게도 남편이 모든 걸 부담해줬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곤 저를 찾아와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왜 귀한 아들이자 오빠인 사람의 등골을 뽑아 먹으려고 하냐며 심한 소리를 거침없이 하셨답니다. 며느리 너는 양심 좀 있어봐라. 내 아들이 네 애미 병원비를 다 대주고 있는데 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게 양심에 찔리지 않는 거냐? 맨날 공장이다 병원이다 쏘다니면서 우리한테 조금의 관심을 준 적이나 있었냔 말이야. 그러게 새언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앞으로 엄마가 호출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몸으로라도 때워서 우리 오빠가 준 걸 갚으란 말이에요. 아, 제가 그동안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소홀히 했죠.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좋아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돕거나 해야 할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말에 시어머니 동창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조촐하게 파티를 하신다고 했어요. 남편의 초밥집이 대박이 나서 2호점을 계약했다며 한턱 내시기로 했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시댁의 기쁜 일도 함께 나누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주말에 시댁에 가서 손을 보태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더니 저에게 모든 음식 재료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제 돈으로 알아서 구비해 오고 요리도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에 저는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해준 걸 떠올리고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시장에서 질 좋은 재료들만 사와서 한우와 갈치조림, 그리고 호텔 뷔페가 떠오를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 친구들이 입장했고 시누이도 방에서 나와 넓은 상에 둘러앉았답니다. 저는 음식을 일일이 서빙하며 맛있게 드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는 누구야? 왜 우리한테 소개를 안 해주는 거야, 영자야? 아, 그쪽은 도우미 아줌마야. 우리 식구도 아닌데 무슨 소개를 하니?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저 아줌마한테 달라고 그래. 아, 도우미였어? 난 또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았네. 아우, 참하고 예쁘네. 그런데 네 며느리는 언제 소개해 줄 거냐? 우린 네 아들 결혼식에 가보지도 못했잖아. 그야, 니들이 다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못 온 거잖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리 만들어 볼게. 아줌마, 여기 고기랑 잡채 더 갖다 줘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입시다. 시어머니는 제가 창피했는지 자리가 끝날 때까지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일만 시켰습니다. 제가 며느리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을 것이고 제가 공장 다니는 직원이라고 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 거라 판단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던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 파티는 아무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그 많은 식기를 설거지했고 집안 청소와 정리까지 하고 늦은 밤에 끝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그만 가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주에 또 부를 테니 와서 몸으로 때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공장에서 일하고 병원으로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오기를 반복하면서 지냈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고통의 신음을 내며 투석하는 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쓰라릴 정도로 아팠답니다. 이제 겨우 환갑이 조금 넘으셨는데 이렇게 아프시니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몸 건강하게 사는 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희 엄마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허락받지 못할까 하며 화가 끓어올랐답니다. 다음 주말이 찾아와서 시댁의 부름으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시누이가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면서
저와 남편이 함께 찾아갔답니다. 이번에도 주방은 저 혼자 들어가야 했고 많은 음식을 조리해서 거실상에 올렸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도와주겠다는 빈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마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걸 보니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이 다 차려졌음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같이 먹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시누이 남자친구가 같이 먹자고 여러 번 불러서 자리에 앉게 됐죠. 그 자리는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가볍게 인사를 온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 해서 저에게 도우미 역할을 시키신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2번 겪고 나니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지금 엄마 상태가 좋지 않아 매일 병원에 붙어서라도 모자랄 판에 식모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어요. 제 성격이 남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남편이 병원비를 다 대주고 있었으니 어떻게 시댁 가는 게 싫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불만이 생기면 심호흡을 하며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시모녀는 때때로 저를 불러서 시댁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아주 간단한 청소와 빨래조차도 2 사람의 손으로 하는 법이 없었죠. 제가 복종하듯이 매번 입을 닫고 있으니 더 만만하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2 모녀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지 열흘이나 돼서 한마디 하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저 이번 주 내내 일 마치면 여기 시댁에 와서 집안일 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문병을 가보지 못했다고요. 다음 주부터는 집안 살림 2 분이서 알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뭐라고?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내 아들이 네 애미 병원비를 따박따박 내주고 있는 건 모르니? 나 같으면 고마워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시댁에 와서 봉사하겠다. 야, 그리고 네가 병원에 간다고 네 애미 병이 낫기라니? 잠깐, 생각해보니 더 어이가 없네. 가망 없는 여편네한테 병원비 대주는 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맞아, 엄마. 생각해보니 그렇네. 우리 오빠가 완전 호구였어. 결혼하자마자 장모가 아파가지고 돈만 날리고 있잖아. 이제 보니까 새언니가 결혼을 서두르게 한 거 아니야? 일부러 오빠 등골 빨아먹으려고 말이야. 언니, 내 말 맞죠? 저는 말 같지 않은 비난을 들어 참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를 니엠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쾌했고 가망이 없는 여편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는 매일같이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데 가망이 없다뇨? 그리고 제가 때를 맞춰서 일부러 결혼을 서둘렀다고요? 결혼은 그이가 빨리 하길 바래서 서두른 거예요. 그리고 2 분이 절 막 부려먹는 거 그이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보라서 식모 노릇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집안 살립니다 보다 2 분이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하루라도 더 친정엄마 곁에 있어야 할 시기라고요. 그렇게 제 할 말을 다 했더니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손찌검이었습니다. 제 따귀를 연타로 날렸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고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대들어? 야, 넌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네 애미를 입원이나 시킬 수 있었겠냐? 그런 보배 같은 남편의 식구들한테 봉사 몇 번 한 거 가지고 힘들다고 투정을 부려? 이거 완전 호로 자식이 따로 없네. 아니지, 애비 없이 컸으니 호로 자식이 맞구나. 야, 애비 없이 자란 애들은 다 너처럼 고마운 걸 못 느끼고 이기적인 거냐? 저는 한번 할 말을 하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많이 순진했던 거죠. 결국 저에 대한 미움만 가득 안겨드린 것 같아 말을 아끼기로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엄마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내 말 들어보니 네 년이 얼마나 무지한 년인지 알겠지? 야, 알아들었으면 가서 저녁이나 차려. 내 아들은 초밥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데 너만 집에서 편하게 쉬면 억울하지 않겠어? 최소한 내 아들보다 편하게 살진 말란 말이야. 네, 바로 준비할게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다 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야, 넌 우리 같은 시댁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난리치면서 네 엄마 병원비 못되게 막았을 거라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늘어놓으셨는데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녀의 부름은 계속돼 식모 노릇을 오랫동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장 기증자를 기다리던 엄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던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니 슬프고 아팠고 저란 존재가 미웠어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며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슴 아파하며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남편이 초밥집을 닫고 상주로 사흘간 고생해줬어요. 빈소에 많은 조문객들이 오진 않았지만 남편은 완장을 차고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에게 아주 많은 빚을 진 것 같았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엄마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제가 부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무시해버렸나 봅니다. 3일장을 치르고 엄마를 화장해서 납골당에 비싸고 좋은 자리에 모셨어요. 낮에 해가 뜨면 유골함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중간 높이의 자리였죠. 그건 역시 남편이 배려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드리고 바로 사망신고를 했어요. 이제 호적이라도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네요. 가슴 아픔을 부여잡고 슬퍼하는 일주일이 지나자 어디선가 연락이 왔어요. 보험회사 직원이라 밝힌 사람은 엄마의 사망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수년 전 엄마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는데 저에게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말을 남기고 끊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집을 정리하며 보험 증서를 찾았는데 7개의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비싼 것들로만 가입을 해놨고 수령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답니다. 저는 얼떨떨해하면서 보험회사를 찾아다녔는데 모두 더해서 20억이라는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엄마는 늘 입으로 해준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자신의 목숨값으로라도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니 눈물이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떠나신 걸 다시금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20억의 재산이 생긴 걸 남편과 시모녀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그동안 대줬던 병원비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말이죠. 그이는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건네주며 꼭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죠. 왜 그렇지 않았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20억 재산을 가지게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이전에 허구한 날 시댁에 불러서 식모처럼 부려먹더니 이젠 돈 많은 며느리가 되니 대우가 틀려졌답니다.
시댁에 불러 저를 부리는 일은 다시는 없었고 오히려 시모녀가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봐줬습니다. 또 어울리지 않게 아부를 심하게 해대는데 소름이 돋을 만큼 꼴보기가 싫었어요.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엄마가 그립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걸 들으니 정남이가 절로 떨어졌죠. 저에게 몇 달 동안 아부를 하고 친절하게 대하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재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시댁으로 저와 남편을 불렀답니다. 시누이가 전에 이혼한 이유를 잠깐 말하자면 모든 게 시누이 잘못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외박이 잦은 데다 도박까지 손을 대서 전 남편의 재산 일부를 날려버렸어요. 직업도 없고 집에서 밥도 한번 차려주지 않는 아내였으니 이혼당할 만했었죠. 그런 시누이가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니 신랑감이 걱정됐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저였기 때문에 몰래 만나서 시누이 과거사를 털어놓고 도망가라고 전해주고 싶을 만큼 말리고 싶었답니다. 이윽고 시댁에 가서 시누이의 신랑감을 보게 됐는데 겉으로도 멀쩡했는데 직업과 배경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한의사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개인 병원도 있고 자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약간의 흠이라고는 애딸린 호랩이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시누이에 비하면 완전 훌륭한 신랑이었어요. 또 대화 나누는 걸 들어보니 예의도 바르고 배려심과 이해심도 넓다는 걸 느꼈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왜 저희 시누이 같은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며 시누이가 제 눈에 덜 보이겠구나 싶어 결혼을 응원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누이의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시모녀가 불편한 자리니 그냥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녀가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두 사람 양손에 바리바리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비싼 반찬들과 제가 입을 옷 몇 벌을 사왔다며 내밀더라고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받아들며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예, 새아가. 어제 네 시누이 신혼집 계약하고 왔다. 그 신축 아파트인데 엄청나게 넓고 좋더라. 신혼집을 아가씨가 구했어요? 왜요? 그야 상대가 한의사니까 그렇지. 신혼집이랑 혼수 예단까지 우리더러 다 해달라더라. 그게 결혼 조건이라는데 어쩌겠니? 아유, 그 외제차를 2대나 뽑아줘야 해서 등어리가 휠 지경이다. 또 명품은 왜들 그렇게 밝히는지 수천만 원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아, 의사랑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어머님 아가씨. 그래, 고맙다. 그런데 새아가, 네가 내 딸한테 결혼 자금 좀 보태줘야겠다. 계약한 집이 전세로 10억짜리인데 3억은 성금으로 먼저 줬어. 그러니까 새아가 네가 7억 주면 된다. 갑작스레 그 큰 돈을 달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 목숨값을 시누이 신혼집 자금으로 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싫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보험금을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뭐야? 너 지금 돈 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동안 네가 내 아들 등골 빨아먹은 걸 잊어버린 거야? 내 아들이 네 돌아가신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냐? 매주 찾아가는 것도 모자라 병원비며 입원비며 싹 다 내줬잖아. 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 아니다.
나 같으면 20억 싹 다 우리한테 썼을 거라고. 어머님, 그래서 남편이 해준 돈은 다 갚았어요. 어머님,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일 있으면 그 이와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 신혼집을 제 돈으로 마련해 주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연병할 년을 봤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우리도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당장 돈 내놔. 어머님,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인연이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너 안 되겠다. 오늘 정신 좀 들게 몇 대 맞아야 쓰겠다. 제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더니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두 손으로 방어하며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역시 눈이 뒤집혀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두 팔을 꽉 끌어안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이야.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인연 돼지게 패주고 돈 받아가자. 알았다. 이런 년은 매가 약이지. 은혜를 무시로 갚는 무지한 년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야,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저는 두 팔을 움직일 수 없어 시어머니의 손찌검을 모두 맞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양볼이 따가워서 손을 가져다 댈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시모녀는 저에게 온갖 욕을 해대며 다시 찾아왔을 땐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고집불통에 억지 부리는데 1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얼굴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이에게 말하면 중재에 나설 줄 알았답니다. 이윽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얼굴을 살피면서 말했어요. 이거 엄마랑 지훈이가 이런 거야?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여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나더러 신혼집을 해달래. 7억을 달라고 하시길래 거절했더니 날 마구잡이로 때리셨어. 그랬구나. 많이 아팠겠다. 내가 두 사람 가만두지 않을게. 내일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인연을 끊든가 할게. 당신 더는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겠어. 그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끊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동안 당신을 식모처럼 부려먹은 거 나도 내내 마음에 걸렸어. 그리고 당신한테 돈이 생기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하고 있잖아. 더는 봐주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동안 엄마랑 지훈이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얼굴 그만 보고 살고 싶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당신 얼굴은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은 식구들과 의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다음날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식구들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나한테 돈 달라는 말 안 하시겠대? 당신 말대로 의절하고 온 거야? 여보 미안해. 아무래도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어. 미안한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7억만 해주면 안 될까? 두 사람이 그 돈 없으면 결혼이 파토가 난다면서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미안해. 제대로 해결한다고 큰 소리만 치고 아무것도 못했네. 저는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주고 시댁과 연락을 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7억 줘버리고 저희 둘이 재밌게 살아보자고 대답해줬답니다. 남편에게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고마웠던 적이 훨씬 많았으니 마음을 굳히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돈을 입금하겠다고 전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가는 길에 남편의 초밥 식당이 있어서 잠시 들르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라 손님이 없어 잠시 대화를 나누기 좋을 것 같았죠. 이윽고 남편 식당 앞에 섰는데 유리문 너머에 그이가 다른 여자와 접촉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 단순한 스킨십이었으면 오해했구나 생각했겠지만 아주 농도 짙은 스킨십을 하는 걸 보고
바로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급하게 몸을 수그리고 몰래 지켜봤어요. 그이는 계속해서 상간녀와 더러운 짓을 이어나가더군요. 그 순간 은행 가기 전에 남편에게 들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바람난 남편의 식구들에게 돈을 줬을 뻔했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로 남편의 불륜짓을 모두 찍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분 정도가 흐르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이혼할 결심을 했으니 받을 필요가 없었죠. 여러 번의 벨이 울렸지만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답답했는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아파트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냐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새애기 너 왜 전화 안 받는 거야? 네 입으로 돈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일 모레까지 잔금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수십 번을 말했잖아. 저 지금 두 분이랑 말할 기분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7억은 잊어버리세요. 그 돈을 줄 일은 절대 없으니까. 뭐야?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지랄하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당장 내놔. 나 오늘 그 돈 못 받으면 니년 초상 치를 줄 알아. 새언니 너무하시네요. 제가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꼴랑 신혼집 전세금 달라는 거잖아요. 치사하게 굴지 말고 빨리 같이 은행 갑시다. 두 모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이를 갈며 대답해줬습니다. 저 지금 기분 안 좋거든요? 그냥 조용히 나가 주실래요? 그게 아니면 저한테 크게 당해서 다치실 거예요. 인연이 제대로 돌았네. 너 지난번처럼 얻어 터지고 싶은 거냐? 오냐 좋다. 니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마. 이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의 애미 돼진 망하려나. 두 모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흥분한 제가 먼저 강한 싸대기를 날렸어요. 시누이가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더군요. 사실 저는 초중고 학교를 배구 특기생으로 다녔습니다. 등록금이 아까웠던 저는 공짜로 학교를 다니려고 운동부에 들었답니다. 고등학교 이후 배구를 한 적은 없었지만 힘은 웬만한 남자보다 강했어요. 오랜만에 스파이크를 날렸더니 시누이가 바닥에 쓰러진 거죠. 이어서 시어머니의 왼뺨을 강력하게 스파이크 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3바퀴를 돌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아 한 대 더 날려줬더니 바닥에 쓰러져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리고 많이 무서웠는지 오줌을 지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두 모녀를 내려다보며 경고했어요. 더 맞기 싫으면 당장 나가. 돈 받고 싶으면 당신 아들한테나 달라고 해. 너희들의 호구는 그놈 하나면 되잖아. 너 인연, 우리한테 이런 수치심을 주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곧 내 아들도 여길 올 거야. 아까 전화해서 불렀으니 도착할 거라고.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한 스파이크로 남편의 귓방망이를 날렸습니다. 그이 역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왜 자기를 때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불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봐. 당신이 나 몰래 한 이 더러운 짓을 말이야. 당신 진짜 대단하네. 여보, 이건 모두 당신을 위해서였어. 내가 바람 피운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 매달 돈 들어갈 때는 많고 하나도 모이지 않아서 돈 많은 여자 만나게 된 거야. 여기 엄마랑 지훈이한테 주는 돈도 그렇고 장모님한테 들어간 병원비도 모두 이 여자한테 받았던 거라고. 사실 초밥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단골 장사였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는 건 거의 없었다고.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야.
2호점도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내준 거야. 난 능력 있는 가장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바람 피운 거라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주둥이에서 왜 우리 엄마를 올려? 당신이 병원비를 해주지 않아도 다 방법이 있었다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욕심나서 그런 거야. 여보, 잘못했어. 부자인 여자가 접근하니까 거절 못하겠더라. 아무래도 내가 속물이었나 봐. 여보, 다신 그 여자 만나지 않을게. 다 정리할 테니까 감정 좀 추슬러. 미친. 야, 난 벌써 너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소송으로 끌고 가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했던 짓들 보상받고 말겠다고. 니들 인생 썩어빠진 쓰레기통에 처박아 주겠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돈 많은 상간녀와 잘 사귀고 있으면서 왜 7억을 다시 시모녀에게 주라고 말했는지 말이죠. 그러자 남편의 대답을 듣게 됐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랑 지훈이가 협박했어. 내가 바람 피운 걸 당신한테 알리고 그 여자 부모한테 알리겠다고 말이야. 두 사람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라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도와주라고 한 거야. 와, 대단한 가족들이네.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뭐 됐어. 이해할 필요 없는 사이가 될 거니까 말이야. 당신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이혼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어이 어머님 아가씨, 두 사람도 각오하고 있어요. 내 얼굴에 손찌검한 거 다 진단서 끊어놨으니까. 이젠 여긴 내 집이 아니니 나가볼게요. 세 사람은 여기서 싸질러 놓은 오줌이나 닦고 노세요. 제가 등을 보이고 나가려고 하자 세 사람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고 시모녀는 끝까지 7억을 달라며 붙잡았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제가 떠나면 셋 다 곤경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싸대기를 한 대씩 나눠주고 집에서 나왔답니다. 이혼 소송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외도 증거와 시모녀의 갑질과 손찌검 등 모두 증거가 있어 이혼 사유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포자기했는지 법원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재산 절반 이상을 받았는데 그리 많진 않았어요. 또 시모녀가 저에게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줬답니다. 이렇게 개 같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싱글이 됐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준 목숨값으로 아파트 한 채를 얻었고 나머지 돈은 훗날 필요할 때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김밥집을 차렸죠. 소소하게 일할 수 있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답니다. 김밥집에서 파는 메뉴는 다 할 줄 알아서 보통 이상의 맛을 내며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 등등 지금 시대에도 배를 곪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아이들은 매일 무료로 밥을 먹게끔 초대를 해줬고 노숙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김밥을 나눠줬답니다. 제가 남을 도우며 장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이전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야 감사한 마음에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면서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하늘에서 엄마가 보시면 아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거라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식당에 찾아온 손님 중 하나가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주더라고요. 중소기업의 대표더라고요. 무슨 일로 명함을 주냐며 물었더니 자기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같이 좋은 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주말마다 취약계층이 사는 동네를 찾아가서 쌀이나 간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제 김밥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당장 하겠다고 대답하곤 며칠 뒤 주말에 산동네를 찾아가 어렵게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맛있는 김밥을 나눠드리고 연탄도 날라드리고 왔답니다. 저에게 봉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남자는 1년 뒤 제 남편이 됐어요. 좋은 일로 연결돼 매주 만나다 보니 사랑이 싹트고 만 거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저희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태어났답니다. 더할 나위 없다는 말이 어울리는 행복을 느끼게 됐죠. 그렇게 잘 살아가는 동안 노숙자들에게 김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한두 달 노숙한 차림이 아니라 꽤 오래 밖에서 지낸 것 같았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두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했더니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몰라보겠어요? 시어머니는 해맑은 목소리로 낭낭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좀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이 김밥 한 줄만 더 주면 안 되나요? 언니야, 나 배고프다. 한 줄만 더 주라. 네? 어머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가씨는 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묻자 시누이가 대답하더군요. 아줌마, 김밥 맛있다. 나 다음 주에 또 올 거다? 우리 엄마가 맨날 내 밥 뺏어 먹는데 여기는 김밥을 공평하게 줘서 좋다. 아줌마 복 받으슈. 두 모녀는 똑같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는 건 물론이고 정신 연령이 많이 낮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벌 받길 바라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크게 받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시모녀는 제가 이혼하며 돈을 주지 않자 시누이 결혼이 파토났답니다. 이후 전 남편의 등골을 계속 빨아먹으며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도박을 좋아하는 시누이의 꿰매 넘어가 같이 하우스 도박장을 드나들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전 남편 모르게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잃고 패가망신하게 됐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도박장에 형사들이 급습해 체포돼 구속까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3년간 감옥에 있다 사회에 나온 두 모녀는 오갈 곳이 없어서 같이 숙식이 되는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버는 돈을 사채업자들이 가져가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 갚는데 평생을 사느니 노숙자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 2년 반 동안 길바닥에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똑같이 정신이 나간 건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 중 쥐약이 들어간 음식을 주워 먹고 나서 정신줄을 놨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도와 목숨은 살렸는데 정신은 살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시모녀가 진 빚을 혼자 갚으려고 대리운전, 배달, 공사장 등 여러 알바를 하면서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시모녀를 찾아오던 사채업자들이 남편에게 찾아갔으니 별 수 없이 빚을 갚아가고 있나 보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제대로 망해버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준 김밥을 싹싹 먹고 인사하며 나갔어요. 저는 두 사람이 불쌍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세상사 모든 일은 인과응보고 사필귀정이라는 말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죽는 그날까지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도 대접하는 나누는 삶을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희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까지 하나의 사연으로 써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재밌게 들어주셨길 믿으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